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들이 저를 다 먹여 살린 겁니다. 반갑습니다. 267번째 향연어터입니다. 여러분 267번째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와 하는데 네, 267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지난달에 이어서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트로이를 멸망시킨 카산드라 컴플렉스. 강연하는 날은 제가 하루 종일 교환을 만드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강연할 때 되면 혀가 굳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혹시 발음이 안 되거든 이해 좀 해주세요. 네, 트로이를 멸망시킨 카산드라 컴플렉스입니다. 카산드라 컴플렉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뭐냐면 예언은 맞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아니면 맞는 말을 들었는데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을 두고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카산드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 방어라고 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를 사실은 누구나 다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카산드라는 아까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딸입니다. 이 카산드라 인물 관계들을 보면 방금 프리아모스는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죠. 그 엄마는 헤카베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파리스라는 인물이 있죠. 이 파리스라는 인물은 놓기 전에 이 헤카베가 굉장한 악몽을 꿔요. 트로이가 몽땅 불타는 꿈을 꿔요. 그리고 거기 왕실에 사제가 한 명 있었는데 블랙블러드라고 해가지고 검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왕자다 해가지고 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트로이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병사를 시켜가지고 내다버리라고 시키죠. 근데 사실은 내다버렸는데 죽이지 않고 어떤 목동이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왕자인지 모르고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실은 죽이라고 했는데 병사가 말을 안 듣고 이제 살려둔 거예요. 미리 알아두시고 여기 카산드라가 나오잖아요. 카산드라하고 헬레노스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근데 둘 다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둘은 예언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아폴론 신전을 또 보여드리는데 이 아폴론 신전에 이 남매가 하룻밤 잘 일이 생겼었거든요. 하룻밤 자고 있는데 아침에 부모들이 데리러 가보니까 이 뱀이 아이들의 몸을 칭칭 감고 귀를 이렇게 혀로 깊이 핥고 있더랍니다. 귓구멍을. 그 귓구멍을 귀로 핥는데 이게 무슨 신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폴론 신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 신이 이 사람들한테 뭘 줬냐 하면 예언 능력을 준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일로 귀가 정화된 카산드라와 헬레노스는 자연과 신들이 들려주는 신성한 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앞날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뱀이 핥는 바람에 귀가 정화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자연을 보는 예언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이 호메로스가 이 카산드라의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모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죠. 프레아모스의 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카산드라, 황금빛 아프로디테와 같은 카산드라,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뭐예요? 미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와 같은 카산드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아폴론 신전에 어릴 때 하룻밤 자서 예언 능력을 얻고 다시 성인이 되어서 아폴론 신전에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카산드라가. 근데 이 카산드라의 미모를 보고 아폴로 신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애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안으려고 하는데 이 카산드라가 강력하게 거부를 하죠. 그 신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빡 상해가지고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 하면 너의 예언은 맞을 것이나 사람들이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구애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또 다른 신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카산드라가 아폴로 신이 구애를 하니까 그럼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뭐가 필요하냐? 그럼 나한테 예언 능력을 다오 했어요. 그럼 예언 능력을 줄게 하고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폴론 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 능력을 얻으니까 난 얘하고 결혼 안 해. 이렇게 배신한 거죠. 왜냐하면 신은 안 죽잖아요. 인간은 죽고. 그 신하고 결혼하면 나만 혼자 늙어 죽을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예언 능력을 달라고 해서 결혼해놓고 예언 능력 받고 나니까 거절해버리니까 배신당한 거죠. 아폴로 신은. 그럼 우리 이별의 키스를 하자 하면서 이별의 키스할 때 혀속에다가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뺏었다. 이런 신화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 어쨌거나 카산드라는 예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못하는 예언만 하게 된 운명인 거죠. 어쨌든 카산드라가 예언 능력을 가졌으니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카산드라가 불행한 이유는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파리스가 트로이를 방문하면 트로이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아까 파리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왕자인데 어릴 때 버려가지고 목동으로 자랐다 그랬죠. 이 목동으로 자란 파리스가 목동으로 살 때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헤르메스가 여신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파리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라 그럽니다. 황금사과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 황금사과는 불화의 여신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결혼식장에 황금사과를 던져놨는데 그 사과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서로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파리스 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시킨 거죠. 헤르메스를 통해서. 이 세 여신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여신은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죠. 두 번째는 헤라, 가족의 여신이죠. 근데 사실 질투의 여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파리스가 그럼 내가 이 사과를 주면 당신은 나한테 뭘 줄 건데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니까 힘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라는 내가 유럽과 아시아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프로디테는 뭘 주겠다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지금 이때 파리스는 신분이 뭡니까? 왕자가 아니라 목동이잖아. 그럼 목동이 전쟁할 일 없죠? 왕 될 일 없죠?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미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죠. 그 아프로디테 황금 사과를 딱 주고 나니까 아테나하고 헬은 어때요? 기분이 속된 말로 겁나 나빴겠죠. 그래서 앞으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헤라와 아테나는 그리스 연합군 편에 서게 됩니다. 파리스가 미워가지고. 어쨌든 다시 왕자로 복귀한 파리스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스파르타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절단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스파르타 메넬레오스 왕의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이제 보낸 거죠. 어쨌든 사절단으로 가는데 첫눈에 그 왕비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 왕비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헬레나라는 거예요. 왜 반했느냐? 아프로디테가 아까 미의 여신이잖아요. 아프로디테 아들이 큐피트예요. 에로스. 그 큐피트가 화살을 쏘는데 큐피트의 화살이 두 종류인 거 아십니까? 황금화살, 납화살. 큐피트한테 황금화살을 맞으면 화살 맞고 나서 처음 보는 이성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큐피트에게 납화살을 맞잖아요. 그럼 납화살 맞고 처음 보는 이성에게 증오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 잘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큐피트가 그 아프로디테가 시켜가지고 헬레네가 파리스를 보자마자 화살을 쏘게 하죠. 그래서 헬레네는 파리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한테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얻게 됩니다.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죠. 이제 방문을 했던 기간 중에 하필 이 스파르타의 메넬레우스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는 두고 갑니다. 이때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스파르타를 빠져나오죠. 그 메넬라우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트로이 왕자가 와가지고 내 왕비를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그 엄청 열받았겠죠. 근데 이 헬레네는 그냥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 전역에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헬레네 이꼴 그리스 이런 자부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가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 형인 아가멤논은 미케네 왕이었는데 이 아가멤논이 가장 힘이 센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출전 준비를 하죠.
함대를 몽땅 다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폭풍 비슷한 바람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신탁을 받아오너라 했더니 그때 그 신이 누구였냐면 아르테미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이 보통은 사슴이나 비둘기의 피 이런 것들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피게네아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시킵니다. 이피게네아가 누구냐면 아가멤논 왕의 딸이었습니다. 친딸.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 아가멤논 딸을 바치지 않으면 폭풍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가멤논은 그 전쟁을 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딸을 죽여버립니다.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전쟁에 이기려고 광기가 일어났겠죠. 딸을 희생한 다음에 드디어 미케네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이름이 뭐예요? 트로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출전한 영웅이 한 명 있었는데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왜 불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킬레우스는 화살을 맞아도 피부를 뚫지 못하고 칼을 맞아도 뭐 피부를 째지 못하고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킬레우스의 엄마는 테티스라는 바다의 님프, 요정입니다. 근데 제우스가 이 테티스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어떤 신탁이 내려졌냐면 만약에 제우스가 테티스하고 결혼을 하면 이 둘에서 나온 자식이 제우스보다 더 강한 자식이 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걸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우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됐거든. 근데 내가 테티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아까 못 갔던 에리스가 브라의 여신이 황금사과를 던졌던 겁니다. 어쨌든 이 테티스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킬레우스인데 그 아킬레우스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를 거꾸로 잡고 담그죠.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이제 몸에 칼이나 화살이 못 뚫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불멸의 전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딜 잡았어요? 발목을 잡았어요. 그 발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화살 맞으면 뚫리는 거지. 근데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출전하기 전에 이런 신탁이 있었어요. 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하면 명예를 얻을 것이고 대신 단명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으면 장수할 것이나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출전했던 거죠. 그리고 단명하게 된 겁니다.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서.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 입장에서는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아킬레우스가 출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반드시 같이 가야 했죠. 근데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략을 짜죠. 그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로이 목마, 나무로 된 말을 이렇게 해변가에 만들어 놓고 배 타고 떠나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볼 때는 그리스 연합군 배가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목마 하나만 별럭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로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이때 누가 두 번째 예언을 해요? 카산드라가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으면 트로이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트로이 전쟁에 10년을 해놓으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다 떠났다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아까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믿고 싶지도 않고 실제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게 되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를 벌이는 트로이인들은 술 마시고 자고 목마 안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하고 40명의 장군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트로이를 멸망시켜버리죠. 이때 카산드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까 아테네 여신이 파리스가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연합 편에 썼다고 그랬죠. 근데 카산드라는 아테네 신전으로 가가지고 아테네 여신한테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죠. 그래서 그 아야스라는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이 카산드라를 겁탈해 버립니다.
신전에서. 아테네 여신은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진 않았지만 아테네 여신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 신전에서 얘가 강간을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아야스의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카산드라는 도와주지 않았지만 배는 침몰시켜버려요. 그리고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되고 맙니다. 첩이 된 거죠. 예쁘니까 아가멤논이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그때 세 번째 예언을 하죠. 카산드라가 아가멤논에게 이대로 미케네로 돌아간다면 당신과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아가멤논은 믿지 않습니다. 아가멤논은 어떤 신탁을 받았냐면 물에서도 무태서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에서도 안 죽고 바다에서도 안 죽고 땅에서도 안 죽고 집 안에서도 안 죽고 집 밖에서도 안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아가멤논이 아까 그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갈 때 자기 딸을 희생했다고 그랬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남편 죽이고 싶겠죠. 1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클리타임 네스트라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요? 클리타임 네스트라인데 정부가 있었어요. 그 정부 이름이 알기스토스예요. 1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이 남편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왜냐하면 무트에서도 안 죽고 물에서도 안 죽고 집안에서도 안 죽고 집 밖에서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될까를 연구하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죽였냐면 자주색 카펫은 신들의 색깔이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자주색 카펫을 깔아놓고 방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목욕탕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욕조에 물을 받아놨어요. 그럼 욕조에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에 발을 한 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발은 물 속에 있고 한 발은 무태 있잖아요. 근데 이 욕조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붙어 있는 바깥에 있어요. 그 집 안도 아니고 집 밖도 아닌 그 욕조에다가 발을 담그는 순간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전투용 도끼로 3번 내리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와이프한테 도끼로 맞아 죽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도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카산드라 자기 자신도 클리타임 네스트라에게 도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지금까지가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관한 신화 유래였습니다. 카산드라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카산드라 컴플렉스다. 그러면 우리 세계사 속에는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없을까요?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계사 속에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일군이 소비에트 연방에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탈린을 칠 것이다 라고 소비에트 연방의 첩보원들이 수많은 첩보를 올립니다. 근데 스탈린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카산드라 컴플렉스인 거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원자재 같은 거 공급해주면서 계속 유화정책만 씁니다.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설마 쳐들어오겠나 하면서 계속 유화정책을 쓰죠. 심지어는 쳐들어오기 2주 전에 윈스턴 처칠이 반드시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스탈린은 믿지 않고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당했죠. 이게 뭐예요? 카산드라 컴플렉스 현상이었던 거예요. 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할 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루즈벨트였죠. 폭격 3일 전에 26페이지짜리 비밀 보고서를 받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것이라고 3일 전에 받았어요. 첩보를. 그런데 루스벨트는 믿지 않았어요. 일본은 태국을 공격할 것이다. 설마 진주만을 공격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의 표현의 공통점은 뭐예요? 설마가 들어가요. 설마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까?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얻은 이 피해가 사망자가 2,402명, 부상자가 1,282명, 군함이 16대, 전투기가 188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카산드라 컴플렉스 때문에. 미리 준비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럼 한국사 속에는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없을까? 오늘 제가 그리스시나 세계사, 한국사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속에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뭘까? 우리 5천원짜리에 있는 분이죠. 율곡 이희 선생님이 양병신망로, 그 10만 양병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상소문 올리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리죠.
나라의 기운이 부진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10년이 못 가서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서 도성에 2만, 각도에 1만을 두되 그들의 세금을 들어주고 무예를 훈련시키며 6개월로 나누어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별난이 있을 경우에는 10만 명을 합쳐 지킴으로써 위급한 때에 방비를 삼으소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변이 일어날 경우 백성들을 내몰아 싸우게 하는 일을 면치 못하여 전쟁에 지고 말 것입니다. 강 선생님께서 자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선조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 세계사는 그렇고 한국사는 그렇고 근데 이 강연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히틀러가 어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를 안 겪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강연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라 그랬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설마가 뭡니까? 이 설마가 초래할 결과를 믿지 않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음주단속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내가 걸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내가 사기당할 줄 몰랐어요. 우리 설마란 말 정말 많이 하죠. 설마 내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설마 그렇겠어. 설마 그런 일이 나겠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설마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를 믿으면 사람이 뭘 해요? 준비를 하잖아요. 세계사든 한국사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믿지 않았으니 준비를 못한 거 아니에요. 설마라는 게 믿게 되면 사람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설마에 해당하는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설마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설마가 방금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마에 잡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설마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해야 된다. 저하고 개인 레슨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 출근해서 해야 될 일,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매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에 해당하는 일. 나는 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매일 한 페이지에 글을 쓰겠다. 나는 뭐 1년에 책을 120권 읽겠다. 그러면 하루에 100페이지의 책을 읽겠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하지만 뭐예요? 급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은퇴를 준비한다. 그 LG그룹의 어떤 이사님께서는 통기타 회사를 정말 차리고 싶어 했어요. 수제 통기타를 만드는. 그래서 틈만 나면 통기타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이모님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에는 해외에 가서 통기타 만드는 기술을 배워 갖고 왔어요. 이분이 뭐 하셨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평소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하는 날이 두려울까요? 기다려질까요?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바로 기타 공방을 차리고 지금 그분이 만든 기타는 가수들 세계에서 몇 천만 원에 팔린답니다. 그만큼 기타의 품질이 좋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면 설마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았던 일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는지. 블로그 쓰기. 제가 블로그 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블로그 쓰기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서 출판하기. 제가 책을 지금까지 3권 출판했거든요. 대한민국 청년사 강사, 경험의 재발견,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가 그 당시에 돈이 됐느냐? 전혀 돈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꼭 필요했느냐?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것은 원래 제가 강연을 녹화하면 제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콘텐츠를 유료로 다운받게 돼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근데 유튜브라는 것이 나오더니 서버를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홈페이지 운영하려면 서버 사용료도 내야 되고 트래픽 사용료도 내야 되고 카드 시스템도 내야 되고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냥 서버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그냥 올리기 시작했어요.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 하는 셈 치지 뭐 하면서. 그게 지금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 좋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당장 필요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원도 해보고 임원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으니까 그 젊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오면 도움 드리려고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냥 경영 공부하면 잘 안 하니까 뭔가 자격증 따려고 하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서울대 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땄어요. 대구에서 4명 합격할 때 제가 합격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이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로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이 저에게 지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들이 저를 다 먹여 살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연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컨설팅이 활성화됐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컨설팅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 건수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많아졌잖아요. 소상공인들도 잘 나갈 때는 컨설팅 안 받거든요. 어려워해봤지. 컨설팅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작년 코로나 한 해를 다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경제수 짜고 컨설팅 하면서 돈 벌 생각도 없었는데 그게 저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설마 뭐 문 닫게 하겠나. 한 6개월 하면 지나가겠지. 근데 지금 어때요? 2년 동안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동네 문 닫은 가게 정말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설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일어나겠나라고 생각하면 카산드라 콤플렉스 잡힌 거고, 카산드라 콤플렉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제가 올해 안에 1인 출판사를 설립하려고. 왜냐하면 내 책 내가 출판하려고.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까요. 출판사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출판해주지도 않고 출판된다 한들 인쇄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뭐가 또 대세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북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 써놓은 걸 이제 개정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제 출판사 이름으로 ISBN 따가지고 그 공식적인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좋은 출판사 이름 있으시면 추천 좀 해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KBC 출판밖에 생각이 안 나서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인 출판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내 책 내가 출판하고, 물론 우리 회원분들 책도 출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4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거, 그건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마 했더니 아리나하게 할 수 있잖아요. 준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카산드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자기개발하면 됩니다. 자기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 자기개발이 뭔가를 정의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개발이란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100살이 되어도 돈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개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